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 70차 원내대책회의를 갖겠습니다. 먼저 오건식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경제 지표 회복세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OECD가 어제 발표한 회원국별 성장률 지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이번 3분기에도 1.4%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OECD 전체 회원국 가운데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이는 지난 7월에 통과된 추경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일자리 예산의 효과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제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을 중점 과제로 한 2018년도 예산안의 통과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 경기 회복세도 국내 성장 기반을 갖춰놓지 않으면 한때의 밀물에 지나지 않고 다시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속히 경제 체질을 수출과 내수가 동반 성장하는 그야말로 양날개로 날아 비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자리와 가계소득 증대, 촘촘한 복지망 구성을 총망라한 사람 예산의 순조로운 처리야말로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예산안 심사 막바지에 이르러서도 새 정부의 일할 기회 실현이 불투명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2+2+2 회의와 소소위가 장시간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당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겨있는 예산만 콕 집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이 발목 잡고 있는 예산들은 하나같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 도시재생처럼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들 뿐입니다. 가게를 든든히 하고 내수를 살려서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계획, 일할 기회를 가로막는 것이 야당의 본질이 아님을 망각하고 있는지 대단히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예산은 국가정책 철학의 숫자로 표현됩니다. 예산은 국가정책 철학이 숫자로 표현된 것입니다. 야당이 아동수당을 삭감하려 할 때마다 저출산, 고령화, 양육부담을 해소하려는 국가정책은 반쪽이 되고 최저임금 인상 대비 일자리 안정자금이 깎이면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한숨을 그저 안타깝게 지켜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국민들 각자가 처한 불공정, 불평등, 저임금, 고용 불안을 바꿔달라는 그 거대한 열망을 담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은 어떤 경우에도 좌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희망을 꺾는 모두가 패자가 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야당의 깊은 성찰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온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에 따른 기한을 지키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야당은 보다 합리적인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은 5일의 한국 경제의 내일은 물론 대한민국의 진퇴가 달려있다는 각오로 정치권 모두가 일자리, 민생 예산의 순조로운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회가 대승적으로 하나가 되자는 당부를 간곡하게 다시 드립니다. 우리 당 이건희 차명계좌 TF가 발족하고 어제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TF 위원님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금융위원회의 금융실명제법 엉터리 6번 해석을 바로 잡게 되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금감원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전수조사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국세청을 통해서 1199개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외에 추가 차명계좌가 더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재벌 공정과세 목표 실현에 큰 성과를 내주신 민병두 단장님을 비롯한 TF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융위, 기재부의 명확한 법적 해석을 통해서 국세청이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다만
국세청이 이건희 추가 참여 계좌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이제까지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건희 및 재벌들에 대한 봐주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그간 피해 나간 세금 규모와 추가 확인된 참여 계좌 규모를 명백히 밝히고 법이 정한 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번에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아 삼성과 국세청은 그간 쌓아온 국민적 불신을 극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경제정의,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이건희 회장 참여계좌 실태를 철저히 밝히고 금융실명제 바로 세우기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주 전북 고창에서 처음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금까지 발견됐던 바이러스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전남 순천에 이어 제주도 하도리의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고병원성 AI 검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변 농가들의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다행히 정부 당국의 발빠른 조치로 아직까지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농가는 고창 한 곳 말고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저병원성 AI가 각지에서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 당국은 절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73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AI 차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초기 방역에 실패함으로써 겪었던 최악의 AI 사태를 기억할 것입니다. 청정국 지위 상실과 신선 가금 제품 수출 전면 중단, 그리고 농가에서는 애써 키워온 닭 오리를 모두 살처분해야 하는 등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AI 참사를 되풀이지 하지 않기 위해 방역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 AI 긴급 행동 지침 개정안을 지난 9월에 발표하고 현재 그 지침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종식 그 순간까지 선제적인 방역 차단뿐만 아니라 철저한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 의장의 모두 발언이 있으겠습니다. 최근 한군 기승병을 치료한 이국 정부의 이야기가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국민들께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밝혀진 번역예상센터의 예산, 인력, 처우 등 열악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번역예상센터는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들의 골든 아워를 책임지는 중요한 곳인 만큼 낮은 수가, 인력 부족,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의료진들이 환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번역외상센터에 대한 시설과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외상 진료체계 전반에 대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전문의 및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 번역외상센터 신규 설치 등 번역외상센터 추가 지원을 위한 필요 예산을 조속히 추가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역외상센터의 의료시술 과정에서 진료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중증외상 환자 치료 행위 중 진료비 수가에 대한 별도 기준이 필요한 항목을 검토하는 등 수가체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해 중증 외상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의료 수가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을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번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번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일리고 수가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대신 번역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분류체계를 정비해 번역외상센터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권역예방센터의 의료진을 경증 환자 치료에 활용한다거나 진료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응급, 중증예상, 감염병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수익성에 기반을 둔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공성에 기반한 안정적인 의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가수요는 억제하고 주거복지는 실현하는 주거 양날개 정책이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26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후속 대책으로 신DTI 도입 등을 발표하며 주택담보대출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당정이 주거복지 로드맵 관련 협의를 갖고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갭투자 등의 주택에 대한 가수요는 억제하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정부에서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은 생애 단계별 소득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총 1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임대주택, 금융지원, 복지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사회적 경제 주체 등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거복지 전달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당정은 긴밀히 협력하여 주택에 대한 가수요는 억제하고 모든 국민들의 쾌적한 주거 생활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장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짧게 언론 보도와 관련된 내용을 좀 바로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전화가 계속 왔는데요. 조선일보 1면에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양양자 최고위원 등의 인터뷰를 통해서 납태죄 존폐와 관련된 공론위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 오보라고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이것은 청와대 게시판에 20만 명이 넘어서 청와대에 답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해본 적이 없다. 다만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보다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원식 원내대표도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당이나 청와대에서 공론화위 납태죄 폐지나 개선과 관련된 공론화위를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론화위하고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전 문제에 관련된 걸 한 번 더 짚어드리겠는데요. 경주 지진 이후에 포항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원전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매우 안정적이고 단계적이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위치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한국의 원전 산업 운영 현황을 보면 원전 운영 기수로 보면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다음에 한국이 5위입니다. 24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2015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량 기준으로도 세계 5위에 달합니다. 전력 설비 용량에 있어서. 그 다음에 전체 전력에서 원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세계 3위권입니다. 30%에 달해서 프랑스, 그 다음에 프랑스에 이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이 2개국에서 우리가 30%로 세계 3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딱 2007년 이후에 최근 17년까지 원전 건설 현황을 보면 원전을 지은 나라가 대부분 중국입니다. 중국이 2007년 이후 지금까지 무려 27개의 원전을 지었고 인도가 6개, 한국과 러시아가 5개를 지었습니다.
소위 OECD 국가에 포함된 나라 중에서 원전을 이 기간 내에, 그러니까 최근 10년 내에 원전을 지은 국가는 일본이 1개, 미국이 1개입니다. 유럽에서는 그 소위 그 OECD 국가, 서유럽 국가 중에서 이 원전을 지은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유럽 그 원전 산업이라는 것은 일부 그 이 산업이 소위 그 브릭스라고 하죠. 이 산업급이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는, 팽창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그다음 인도 등에서 일부 원전 산업이 있고 대부분의 국가는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거나 내지는 원전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가는 것이 일반적인 정책입니다. 신재생 그 에너지와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 기준으로 약 4% 수준에 불과하고 OECD 기준으로 하면 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여가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2016년 기준으로 그 신재생 에너지 분야 관련된 일자리 창출이 무려 980만 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의 특징을 보면 원전도 많이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세계에서 1위를 할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관련돼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무려 360만 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화석 에너지 또는 원전을 고수해서 늘어난 일자리에 비해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통해서 늘어난 일자리가 매우 급격하게 늘어나고 이것은 또 다른 분야, 혁신 성장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다른 4차 산업혁명의 발전도 촉진할 연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에너지가 전환 정책이, 새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이 단순히 탈원전에 대한 불안감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새로운 경제 혁신을 만들어가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경리 부대표의 현안 말을 읽겠습니다. 어제 교육부는 교교학점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에는 60개 연구학교와 40개 선도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2022년 전체 고등학교에 도입하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하고 이수 성취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학생들이 자신만의 시간표를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이율적인 지식을 주입해서 대량으로 내보내는 교육 공장 구성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 인간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연구, 작성, 진로에 따른 맞춤 교육이 필요하고 고교학점제는 출발점입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기본 수학 차원에서 공동 과목을 듣는다 해도 고등학교쯤 되면 각자의 적성과 흥미가 정분화되고 진로와 연계해서 과목을 선택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런 고교학점제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빈번한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른 피로감을 토로하면서 고교학점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입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리면서 다양한 수학 개설을 위한 교사와 학교 시설의 부족, 대도시, 중소도시, 농사농촌 학교 간 격차 심화 등의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러면 상황적 제약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진정한 교육을 위한 혁신은 요원해집니다. 실제 고교학점제가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제도도 아닙니다. 세종교육청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클러스터와 같이 일부 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한다 했고 외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게 되면 학습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기 책임 역량이 강화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공부하는 과목에서는 시험 준비를 강요당하지만 스스로 원해서 선택한 과목에서는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교육 정책이자 미래사회 대비를 위해 절실한 제도인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은 충분한 검토와 시범 적용을 통해 보완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고교학점제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건희 차명계좌 TF 감사를 맡고 있는 박영진 부대표의 현안 말을 듣겠습니다. 예.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와 금융실명법 제도 개선 TF 감사를 맡고 있는 박영진 부대표입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될 일은 원내대표님께 자주 보고를 못 드려서
1차 회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차례 회의를 했고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 그리고 국세청 등을 이제 협의도 여러 차례 진행을 했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1차 회의가 아니고 예, 여러 차례 합쳐서 횟수가 50통이 알겠습니다. 자, 이건희 차명계좌를 둘러싼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그리고 국세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세 가지 성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징수회기를 열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건희 회장 이외의 광범한 차명계좌에도 차등과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국세청도 이에 대해서 준비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경제정의와 공정과세라는 우리 사회의 상식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은 2012년부터 2016년 5년간 동안 9조 3천억 원의 차명계좌를 파악하고 있음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TF 활동을 통해서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의 수사 내용이 상당히 부실특검이었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TF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당 지도부에 관련 대책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당의 전적인 지원과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공정과세 등에 대한 TF에 참여한 민병두 단장을 비롯한 이하경 의원, 김종민 의원, 금태섭 의원, 박찬대 의원과 해당 의원실의 보좌관들의 열정 덕분이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세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원천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008년 국세청에 당시 징수한 세금이 너무 작다는 저희 TF의 지적에 대해서 국세청은 해당 시점에 이미 세금 부과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당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세청의 무능을 드러내는 일일 뿐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권 초기여서 국세청이 재벌 대기업의 눈치 보기를 하면서 알고도 눈 감아준 것이라면 문제이고요. 무능해서 재벌 청수에 대한 정당한 세금 징수를 못한 것이라면 이것은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국세청의 원천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의 추가 차명계좌 규모와 내역에 대해서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국세청은 국세청은 이건희가 재산 은닉과 탈세 시도를 통해 탈세한 세금의 총 금액이 얼마인지 밝히고 그동안 미뤄왔던 이건희 회장의 사회 환원 대국민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4조 5천억 원 은닉 재산의 사회 환원은 2008년 당시 이건희 회장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얘기는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TF에서는 국세청이 계속 관련 업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이건희 회장 세금 징수 문제에 관련해서 미적거린다면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강제적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에 대한 국세청의 제대로 된 세금 징수는 이제 대한민국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며 납세 의무라는 국민 4대 의무를 모두가 지켜야 하는 평등한 나라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건희 회장처럼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 많고 힘 세고 권력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꼼수와 불법으로 납세 의무를 우롱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정의와 공정과세의 길을 꿋꿋하게 갈 것이고 저희 TF 역시 앞으로 더 열정적으로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몇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자정까지 110시간 남았습니다. 이 시한을 넘기면 20대 국회가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이를 지키지 못한 첫 불명예와 함께 전년도 결산안마저도 처리 못하는 진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민생 예산을 두고 무모한 삭감 논쟁으로 폭탄 돌리기식 접근을 중단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묘야의 묘안이 도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제부터 각 당 정책위 의장, 원내 수석 부대표 회동인 2+2+2 회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보류 사업으로 선정한 172건 중 공무원 충원, 일자리 안정자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보재정, 남북협력기금 6건의 예산사항과 법인세, 소득세 2건의 세입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 주제로 선정하고 각 당의 입장을 조율 중입니다. 6건의 예산사항은 과거, 현재, 미래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그 어느 것 하나 전액 삭감이나 일부 삭감도 쉽게 우리가 검토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이 경제 성장을 일궈온 토속을 놓은 노인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복리를 보장한 기초연금, 또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 중소자영업자 계층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또 소방, 경찰 등 일선 현장의 공무원 충원,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 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지구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사업임을 야당이 수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산 규모가 큰 사업에 감액을 많이 해야 야당의 관심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다는 해먹은 논리로 이번 사람 중심 예산의 핵심 사업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민생 예산을 거부하기보다 협치의 정신으로 국민 살림에 주름살을 같이 펴는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새 정부는 지난 10년간 해체되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키면서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혁신 성장의 어떤 밑거름이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본부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혁신본부 설치의 가장 큰 사유는 R&D 예비 타당성 조사 권한을 과기부로 이관하고 과학기술 R&D에 대한 예산 조정을 과학기술계로 넘겨서 R&D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지난 7월 정보제법 개정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되었지만 R&D 예비 타당성 조사 권한은 여전히 기재부에 남겨져 있어서 답보 상태입니다. 이것은 과학기술 분야에 새 차가 출범했지만 핸들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이미 기재부와 과기부 간의 합의가 큰 틀에서 이루어진 만큼 국회가 이를 뒷받침해주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과학기술 영역에서 정치의 논리가 기획되어 제자리 걸음입니다. 기재위에서 조속히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주시고 가왕위에서는 과학기술교원법과 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 말씀만 짧게 더 드리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들의 운전병 발탁은 명백한 특혜이고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우 전 수석의 아들은 의경으로 복무하던 당시 정부 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되었고 2개월 뒤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꽃보직 특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당시 코너링이 좋았다는 변명과 자료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제 핵심 관련 증언이 제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재수사와 함께 공정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조사 방해에서부터 민간인 불법 사찰, 불법 세무조사와 국정농단의 핵심축으로 불리는 우병우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이 우병우 앞에서 봐도 근심병, 뒤에서 봐도 근심병입니다. 언론에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이 매우 무겁다는 점을 검찰과 법원이 직시하고 정의로운 법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보지 않습니다.